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행여라도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갖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의 월급은 얼마인가? 제 채널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근로기준법, 그 노동법이죠.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힘들다고 하십니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하십니다.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나만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나?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기관 종사자들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대도시는 어떨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름대로 좀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요양보호사 처우 및 근무 형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쓰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논문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어요. 7월 달에 했고요. 요양보호사 325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조사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도 그리고 충청 남북도 이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조사 결과는 전국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충청, 남북도.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조사했느냐? 계약직 여부,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수, 제일 중요한 월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을 지키고 있느냐, 또 근무 형태, 산재 경험, 또 이제 산재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다른 지역, 다른 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는지,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각종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가? 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뭡니까? 노인 돌봄 노동자, 결국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 문제는 권고만 하고 어떤 이제 그 제재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한계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보니까 각 지역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이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시, 군, 구마다 안 한 곳이 없어요. 다 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안 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라. 예? 이런 것들을 신경 써라. 이렇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월급을 얼마나 인상을 해라 라든가 또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내용들이 없어요. 거의 선언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 지역마다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거 보고 요양원이나 재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할까? 그러니까 뭐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무용지물이더라.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또 이제 2023년도에도 최저임금이 올랐죠. 보시면은 2009년도에는 4,000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10,000원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그때는 요양보호사 분들, 또는 뭐 사회복지사, 기타 등등 이런 종사자들이 너무 낮은 급여를 받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예. 최저임금도 인상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건 및 지출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재가센터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때문에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그 중에서 몇 %는 무조건 이들에게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특히 요양보호사. 자, 이런 종사자들에게 수입의 몇 % 이상은 무조건 임금으로 지급하게끔 규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특히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86.6%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떤 무슨 과태료를 문다든지 무슨 예? 형사 또 민사 소송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지키죠. 기관들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또는 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 연차수당 이런 것들은 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버리면 돼요. 이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답자 중 정규직은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10.3%밖에 안 됩니다. 주로 계약직이에요. 거의 90%가 계약직. 방문요양 그렇습니다. 주요과목은 약 70%, 요양시설은 약 63%. 그러니까 제가 센터 됐건 요양원이 됐건 계약직 비중이 너무나 많다. 특히 방문요양은 90%, 10명 중 9명이 계약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우가 좋을 리가 없죠. 계약직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1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센터에서 요양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퇴직금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일하는 거 봐서 일을 잘하거나 또는 컴플레인,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없는 종사자 같으면은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문요양 서비스 횟수로 보겠습니다. 오전에만 서비스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 그리고 오후만 서비스하는 경우는 16.7%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3.8%는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도 일한다. 그 말은 뭡니까? 오전에는 약 한 2시간이라든가 3시간 정도 수급자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러고 나서 다른 수급자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53.8%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서 2시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 몇 시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전, 오후를 같이 하는 케이스가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문요양 보호사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평균을 보겠습니다. 평균. 일단 여러분들 그 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런 것들을 모르셔도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비영리법인은 한 달에 116만 원 정도, 영리법인은 105만 원, 개인사업자는 106만 3천 원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은 나는 그렇게 못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한 명만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죠. 아마도 이 경우입니다. 오전과 오후, 그러니까 수급자 2명 정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 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경우 보십시오. 67만 원, 74만 원, 57만 5천 원 정도.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수급자 한 명에게만 서비스를 한 경우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경우 보십시오. 195만 원, 237만 원, 239만 원. 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루에 수급자가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 수급자 3명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하루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이 훌쩍 넘을 겁니다. 아마도 9시간, 10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표현 죄송하지만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가장 많은 경우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됩니다. 평균 약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제가 센터에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잘 지키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키고 있지 않다가 23.5%, 지키고 있다가 76.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이런 최저임금이라든가 주휴수당, 가장 기본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금액이냐? 이것은 제가 이미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 최저시급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합산된 포괄시급,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11,129원부터 11,720원. 대략 그러니까 평균치로 보면은 11,400원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될 평균 시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70% 정도, 75% 정도 이렇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25% 정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한 명의 수급자에게 하루 3시간씩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제하기 전에, 세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떼기 전에는 얼마냐? 83만 4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떼면 세금도 떼고 사회보험료도 떼고 그러면 77만 4천 원 정도가 여러분들 통장에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수급자를 2명에게 3시간씩 이렇게 서비스했다. 그러면 평균 154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가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정도조차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4명 중 1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양시설과 죄관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가 지자체 위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구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치 않고요. 이걸 보겠습니다. 요양시설은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일단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게 받는 것이 개인사업자 36,784원.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지자체 위탁, 시공구에서 위탁을 하는 곳이죠. 아마도 이런 곳은 무슨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주회관보호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제일 짠 것 같아요. 영리법인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회관보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를 할 거예요. 요양보호사도.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얼마죠? 8시간 근무했을 때 191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2022년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19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비영리법인 이쪽,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쪽은 하루 8시간을 근무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했는데도 제대로 월급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죠. 이건 다 평균입니다. 평균. 자, 요양시설의 근무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형태에 따라서 월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무 형태를 보십시오. 낮에만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에 끝난다든지 이런 형태가 낮근무. 그리고 24시간 격일제. 퐁당이죠.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그리고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고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고 8시간 일하고 이제 3교대죠. 3교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형태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24시간 격일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고.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월급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12시간 일하고 이제 2교대. 그리고 세 번째가 3교대. 네 번째가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고 마지막이 낮근무.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모셔도 되지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따라서 급여가 생각보다 적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2시간씩 3조 2교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이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28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손해거든요. 월급을 이만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도 요양시설 중에서 초창기 수급자가 많지 않을 때 하는 형태입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이게 지금 12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3조 2교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얼마냐? 229만 원. 그냥 2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조
2교대로 일하시는 분들은 229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뭔가 평균에 미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4조 3교대인데 요양원 측에는 유리해요. 요양원 측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근무시간이 짧아요. 근무시간이 짧아서 좋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198만 7,720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2조 2교대냐 아니면 4조 3교대냐 그리고 3조 2교대 중에서도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양시설 규모에 따라 담당 입소자 수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왜 6명을 돌봐야 되냐? 내가 왜 10명을 돌봐야 되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요양보호사들이 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내가 좀 많이 돌보고 그러면 옆 사람이 집에서 쉬다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 사람이 쉬었다 오면 그 다음에 내가 돌봤던 요양보호사 수급자들을 또 그 사람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주간에는 보통 한 6명 정도가 평균이더라. 평균. 그리고 야간에는 9명에서 8명에서 12명 정도. 근데 보시면은 수급자가 많은 곳, 그러니까 좀 대형 요양시설이 돌봐야 될 요양보호사 많더라.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될 수급자가 이렇게 많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면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번에 돌보고 있는 입소자가 몇 명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간에는 6명, 야간에는 그냥 9명에서 12명 이 정도가 보편적인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산재 경험이 있느냐 봤더니 53.3%, 그러니까 방문요양은 53.3%가 산재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쳤다는 이야기죠. 이러다가 요양시설은 29.3%, 주요감호는 25.4%.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산재 발생 비율이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이었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의외로 요양시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방문요양 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 이건 좀 특이하죠. 뭐 특이하다기보다 오히려 요양시설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뭐 턱도 없고. 그러나 방문요양은 어떻습니까? 수급자 가정에서 서비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는 어디서 많이 나냐? 바로 가정집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거든요. 자, 그렇게 산재가 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봤더니 처음부터 그냥 개인 병원을 처리했다. 보십시오. 방문요양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요양시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72.4%, 주요감호도 73.6%.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이 난 케이스가 이렇게 작아요. 4.7%, 7.8%, 15.7% 이렇게 낮습니다. 또는 이제 아예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재 일하시다가 다치시면 일단은 곧바로 신청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 개인 비용으로 처리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일반 수급자 가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과연
수급자 가정을 직장으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정말 일하다가 다쳤느냐. 이걸 증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방법은 하나. 다쳤잖아요? 그럼 곧바로 센터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금 산재 신청을 하러 간다. 산재 신청하겠다라고 곧바로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아무튼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조사했더니 방문요양, 요양시설, 주회관 모두 가장 높게 응답한 대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월급이 너무 낮다. 방문요양은 42.3%, 요양시설은 51.4%, 주회관 뭐 62.8%가 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해요. 사실 임금이 가장 낮은 쪽은 어디죠? 방문요양입니다. 이쪽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월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쪽은 주회관 보호 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이 불안정한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 불안입니다. 고용 불안. 왜냐하면 주로 계약직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른다. 뭐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어서 센터에서 약간 이제 불합리하게, 예? 그렇게 대우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센터의 그 갑질, 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년 계약직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은 두 번째로 응답한 것이 높은 노동 강도, 예. 업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주회관 보호에서는 두 번째로 힘들다고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저평가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월급이 너무 낮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그리고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일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조사 결과고 여러분들의 경우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런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됐든 아니면 뭐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뭐 국가기관이 됐든 이제 어떤 뭐 설문조사를 요청할 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 요양보호사 협회라든가 이제 그런 단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사회행동에 나서자. 한번 뭉쳐서 한번 외쳐보자. 그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제도가 바뀌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